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는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한 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방문 정사를 시행하여 M60 주관총을 설치했고 M1에 초진경을 부착하여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손님이 딱 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들이 검사할 때도 있고 와가지고 그때 치료센터에서 하고 있고. 경기 회복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또 2020년 4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이 반영되어서 취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지 하루 만에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 여당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룹니다. 2살 입양아를 학대한 양아버지가 구속된 가운데 부부끼리 싸우다 홧김에 7개월 아기를 폭행한 엄마도 체포됐습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도 알아봅니다. 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지검장은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하면서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출국 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엔 이 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던 안양지청에 직접 전화를 걸고 수사 기록을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전해지자 외부인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기소 권고였습니다. 결국 수심위의 권고 이틀 만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냈습니다. 범죄 발생지를 대검찰청으로 보고 있는 데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소 당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명예를 회복하겠다고도 선언한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이 지검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물론 재판 과정도 주목되고 있습니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이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상 잦은 사퇴 요구를 일축한 만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범죄지 관할과 재판 병합 문제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중앙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 본인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된 겁니다. 당장 이 지검장의 잦은 사퇴나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진 사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 면직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 본인도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백을 강조하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소 전날까지는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 배제 징계 절차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성윤 지검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박범계 장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박 장관이 어떤 최종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전국은 여러 갈래로 꼬여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 여당 내부 논란도 격화하고 있어서 초선 의원들은 적어도 1명 이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진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 특위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불사하겠다던 여당 의원과 야당 소속 위원장 사이 고성만 오가고 결론 없이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전화 한 통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기셨다고 이러시면 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총리 후보 인준을 강행하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장관 후보 최소 2명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3명의 장관 후보자는 명확하게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많은 부적격 사유가 있다라고. 반면 민주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강경하지만 지도부는 속이 끓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일부는 후보자 가운데 적어도 1명은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고 더 이상 일방통행 안 된다는 중진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는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1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밀어붙이기나 일방통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신 거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내 이 같은 요구에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모레까지 다양한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모레 오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사이 간담회에서도 청문 정국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꽉 막힌 청문 정국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렇게 당 내부는 좀 어수선합니다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새몰이에 본격 나서면서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신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출범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전초 기지로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여하며 발기인만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현직 의원 30여 명도 참석했는데 이재명계 외에도 이해찬계, 박원순계 의원까지 합세했습니다.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각각 포럼을 띄우며 대선 새몰이를 본격화한 가운데 일부 친문 진영에서 새어나오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 이 지사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요? 다음 달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은 당권 싸움이 신구 갈등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초선급 주자들에게 날린 경험 부족 견제구에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비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런 얘기만 반복되면은 젊은 지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냐? 비전은 없냐? 이 전 최고위원이 자신감을 보인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권, 국민의힘은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선두를 유지하거나 탈환하기 위한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여기에 양승조 충남지사도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두 번째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저희 결연한 각오이자 다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새롭게 정비된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거래세 또 대출 규제 완화 쪽으로 무게가 더 실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의 새로운 부동산 특위에서는 예상대로 규제 완화 쪽에 확실히 방점을 찍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재산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당내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이자 세제 전문가인 오선 김진표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집값 폭등을 비롯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인정하고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거론됩니다. 보유세 고지서 발송일인 오는 6월 1일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무주택자나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당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이슈와 함께 민주당은 제2의 평택항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핀 있다는데 어떤 게 안전핀이 있죠? 아래? 민주당이 이처럼 부동산과 산업재해 같은 민생 과제를 적극적으로 챙기려 하는 것도 민심 위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절박함도 어느 정도 엿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백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만 콕 집어 지원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백신 외교를 자처하며 미국행에 나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현지 특파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에게 백신 지원을 요청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백신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쉽게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에 1,000만 명분을 우선 지원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지층을 의식한 듯 친정인 국민의힘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지만 명백한 편가르기에 정작 국민의힘도 난감한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누가 됐든 백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민관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로 뭉쳐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백신 외교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 의원 몇 명이 나선다고 백신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못하니 우리가 가서 구해 오겠다는 말도 안 되는 관심 끌기로 국민들께 불안감만 조성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황교안 전 대표를 향해선 윤건영 의원이 나서 전직 총리라는 분이 자기 나라를 비난하는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린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신을 확보하러 함께 가자는 제안에 민주당이 묵묵부답이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노력이 나쁘냐고 되물었지만 황 전 대표의 독자 노선에 대해선 공개적인 평가를 자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조사 착수 1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계엄군이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시민군의 오발로 희생이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뒤엎을 유력한 증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광주 시민들은 옛 전남도청 앞에 모여 광주에 진입한 공수부대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계엄군은 이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후 신군부 관계자들은 당시 총격은 시민군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뒤엎을 만한 유의미한 증언이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M60 기관총과 M1 소총으로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고 저격수까지 배치했다는 진술을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확보한 겁니다. 피해자들이 아닌 가해자인 계엄군의 진술로 조준 사격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방문 정사를 시행하여 M60 기관총을 설치했고 M1에 조준경을 부착하여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시민군의 5인 사격으로 희생자가 들었다는 신군부 주장을 뒤집을 유력한 증거로 꼽힙니다. 그동안 당시 광주역과 광주 교도소 등지에서 숨진 이들의 사망 원인이 시민군이 사용했던 카빈총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총상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이 일부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된 의혹으로 진실을 풀어가는데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조사위는 탄도학 전문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관련 진술 내용을 알리고 추가 정밀 분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조사를 비롯해 53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또 오는 하반기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야기한 피해와 인권 침해, 피해자 탄압과 5.18 은폐 왜곡 조작 등에 관해서도 조사를 개시합니다. 또 지금까지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2만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2,000명 이상의 증언 확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살 딸 유치원 등원길에 건널목을 건너던 30대 엄마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얼마 전에 눈 수술을 받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여성이 건널목을 건넙니다. 오른쪽 어깨엔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가방이 매달려 있습니다. 건널목 끝에 다다른 순간 마주오는 차가 좌회전을 하더니 두 사람을 그대로 덮칩니다. 차에 부딪힌 피해자는 차 밑에 깔린 채 3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밀려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9시 20분쯤. 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차에 치인 30대 어머니는 응급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함께 치인 4살 딸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님이 맡기고 오셨다가 사고 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앰뷸런스 있고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 운전자 54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일 왼쪽 눈 결막을 수술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녀를 친 곳은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던 겁니다. 요정이 스스로 잘 안 보이고 또 왼쪽 눈 쓰셨다가 갔을 때 안대를 끼고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갔을 때 눈이 좀 충혈이 돼 있었다. 사고 현장 주변은 평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신호등이 없어 사고 위험이 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또 오래전부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지난해 설악산 인근에서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등산원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3살 이모 씨.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고 닥치는 대로 죽이겠다. 100명에서 200명이 대상이라고 적고 자신이 고안한 살인 도구와 군대 동기를 살해하는 모습까지 기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사과와 반성 없이 시종 덤덤한 표정이던 이 씨는 2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믿기 힘든 생각을 해왔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으로 속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격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려 수렵 면허 시험 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상대로 공격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줬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 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짧게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20대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친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이곳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기가 입원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전 8시. 생후 7개월 된 아기는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고 의식이 혼미했습니다. 법적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라고 그까지는 알고 있고 뭐 디테일한 건 아마 아기 상태나 이런 거 보고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남 사천에 있는 집에서 새벽에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부는 아기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119를 불러 대형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기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정밀검사와 함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2살 입양아를 학대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양아버지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한 것 외에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살피면서 친자녀들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살 난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 경찰은 구속 다음 날부터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학대 행위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모두 3차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보다 최소 2주에서 3주 전에도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엉덩이와 가슴 등 몸 곳곳에서 생긴 시기가 다른 멍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아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에게 진료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옷을 벗겨서 신체를 확인해 봤더니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다리, 등 이제 온몸에 이제 멍이 다 들어 있었는데 경찰은 또 A씨가 친자녀 4명을 학대하지 않았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방임 혐의로 입건된 양어머니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둔 건지 직접 학대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의 입양을 주선한 안양시 입양기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양기관은 지난해 8월 피해 아동 입양 후 모두 3차례 가정조사를 벌였는데 지난해 10월 이후엔 전화와 이메일로만 상담하는 등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불거졌습니다. 안양시청 또한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영업 제한을 최소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적용하겠다는 건데 역시나 상반기 1차 접종률이 관건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기본 원칙은 자율과 책임으로 영업 제한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합니다. 현행 거리두기보다 완화된 조치를 담고 있는 탓에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6월 말까지 우리가 보통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상의 어떤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노령층에 대한 접종이 일단은 1차 접종까지 이제 완료가 되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을 마치면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돼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1차 접종률이 관건인데 현재까지 전체 인구 대비 7.2%로 370만 명에 못 미칩니다. 백신을 맞기 위한 사전 예약은 70살부터 74살 어르신이 46%, 65살부터 69살은 31%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연일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대한 어르신들께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또 가족, 자녀분들의 또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파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도 시작됩니다. 30살 미만이라도 1차 접종을 했다면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2차 때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됩니다. 2차 접종을 거부하더라도 11월 이후로 순위가 밀리진 않고 원하면 언제든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제적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범 운영하면서 학교 내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고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에서 우리 교민 한 명이 또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벌써 4명째인데 오늘도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최다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WHO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44개 나라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인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의 한 병원에서 40대 남성 교민 한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확진 판정 후 상태가 악화해 어렵사리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뉴델리에 살던 50대 교민 남성이 처음 숨진 이후 입원이 4번째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10여 명의 교민이 인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인도의 하루 신규 사망자는 4,205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5만 명 안팎으로 40만 명을 넘어서던 지난주보단 줄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에 전염력이 강한 이중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사정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इनको सांस की प्रॉब्लम थी लेकिन नहीं आया यहाँ तो ऑक्सीजन वगैरह कुछ है ही नहीं पूरा बहुत बुरा हाल है हॉस्पिटल में हाँ जिंदे देखा सामने ठीक थे लेकिन यहाँ पे ऑक्सीजन की प्रॉब्लम व्यवस्था ठीक नहीं है. 전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한 단계 높였던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44개국에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5개 나라에서 추가로 보고됐고
인도를 제외하고는 영국이 최대 확산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인도를 돕기 위해 보낸 산소 발생기 등 지원 물품이 현지 시간 12일 새벽 인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정리한 사진집을 냈는데 세 차례나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장면은 쏙 빠졌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함께했던 판문점 회동 사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빼버렸는데 남측이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발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 외교 화보입니다. 300페이지에 걸쳐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과 정상회담 사진을 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결렬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만난 장면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세 차례나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남북미 정상이 함께 걸었던 판문점 회동 사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부분을 잘라내버렸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뒤 극도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사진집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전인 지난 2019년 2월에 발간한 화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주요 장면을 60여 장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북미 간의 피크가 합의가 이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우리 정부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표시가 이런 식으로도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회담이 열렸다는 단순한 사실조차 없었던 일 취급하는 북한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남한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의 사상 첫 여성 국가정보국장인 에브릴 헤인스 국장이 일본 도쿄를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비무장지대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 정책 조율 결과 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보기관 사상 첫 여성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마친 직후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는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을 개편하면서 설립된 부처로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등 미국의 정보기관 15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이런 DNI를 이끄는 헤인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하는 미 정부 핵심 인물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헤인스 국장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방문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시찰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정보 수장이 가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이제 그만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정보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니 북한에 이제 도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좀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행위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남, 대미 담화 뒤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공식 접촉 제안에 일단은 호응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0일 두 번째 반도체 화상회의에 삼성전자를 또 초대했습니다. 회의 다음 날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어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 달 전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까지 흔들면서 생산시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하자 뚜렷한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We've seen motor vehicle production shut down in some places because of a shortage of semiconductors. There was a loss of jobs there this month.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망 확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오는 20일 반도체 화상회의를 또 열기로 하고 삼성전자도 다시 초대했습니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으면서 기업들의 투자 규모까지 언급했습니다. 러만도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분야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민간의 500억에서 10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급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어서 이번엔 삼성전자도 투자 선물 보따리로 화답해야 할 때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미국의 인텔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 확대를 가장 먼저 약속했고 타이완의 TSMC도 애리조나에 짓는 공장을 크게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 회의는 수급 상황을 이렇게 점검하는 회의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수급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회의라고 아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번처럼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화상회의에 참석할지와 투자 규모 공개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170억 달러, 19조 원가량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해 왔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회의 바로 다음 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점도 주요 변수로 거론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고용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고용 시장도 점차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이 늘며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감소하던 취업자 수는 3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천 명이 늘며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수리와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생산 소비 확대,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또 2020년 4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이 반영되어서 취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취업자는 13만 2천 명이 늘며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30대와 40대는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정부는 고용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증가분 중 재정 일자리 관련 업종의 취업자가 35만 명 증가했다며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 개선의 절반 이상을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대면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요동치면서 환치기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이 연이어 외국인 등의 월간 해외 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품 붕괴가 임박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시황 중개업체와 거래소 관련 사이트 등은 24시간 내내 접속이 폭주하고 기축통화로 꼽히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시가총액도 요동 그 자체입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은 현재 약 42%, 석 달 전에 비해 무려 2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인 즉 알트코인의 비중과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몰리면서 투기성 단타에 집중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의 경우 현재 약 3,900달러, 1년 전 약 180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2,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한마디에 몸값을 키운 도지코인은 더 심합니다. 한 달 사이 국내 거래량이 15배나 증가했고 거래가도 1년 전에 비해 무려 15,000%나 폭등했습니다. 2030 청년 세대가 이른바 영급 비트로 코인 거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는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해서 시스템 장애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과 알트코인으로 자금의 대거 이동 등은 거품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상승과 하락이 같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상승과 하락 사이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75% 정도 하락을 하고요. 신한과 우리, 농협 등 은행권은 가상화폐 관련 환치기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 등의 월간 해외 송금 한도 제한에 잇따라 나서는 등 가상화폐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이른바 청문 정국이 여러 갈래로 얽히고 꼬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최소 1명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와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이고 이제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흘이란 시간이 대통령이 기한으로 정한 시간이어서 사실 그 나흘을 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숙고와 임명이 한 중간 정도쯤 이렇게 재단을 했는데 지금 더민초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듣고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대해서 최소한 1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우리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의 의견은 뭐 특정인을 1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모은 더민초의 입장으로는 1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고영인 초선 의원 모임 운영위원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변인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민주당 안에서 더민초라는 모임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함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참 제가 전 대변인입니다. 전 부대변인입니다. 네, 네, 그거 좀 밝히고요. 이제 초선들이 한 80명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의견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1명이라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1명은 낙마해야 된다고 한 거는 굉장히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초선들의 의견이 나오는 과정도 보면요. 그 전에 이미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비공개로 고위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내놓는 의견이 당내 갈등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작동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대통령 선택의 어떤 명분으로 가는 프로세스.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금요일까지 이 송부를 재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적격 부적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여당과 또는 야당까지도 설득해서 의견을 보내주면은 그 열려 있는 상황 하에서 어떤 뭐 낙마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그런 취지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물론 언론에서는 뭐 무조건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 예측이 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청와대에서 가장 최신으로 나온 입장은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더 민초라는 초선 의원들이
저는 집단 성명 낸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민심에 걸맞는 결정을 했다. 네. 정말 유쾌한 반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사건은 청와대에 대한 대항,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의 도전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월요일 날 분명히 아니 인사검증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런 독립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바뀌어가고 있다 분위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저러한 목소리들이 결국에는 민심을 반영을 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나흘이란 시간이라는 게 뭐 국회 안에서의 어떤 협상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청와대 입장에서 여론의 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한 점도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인데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빨간색이죠. 57.5%, 임명해야 된다 30.5%.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를 좀 청와대에서도 숙고하는 과정에 참고를 할까요? 근데 이제 임명 찬반도 각 당의 색깔로 저렇게까지 하는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 노영욱 후보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그 당시에 공직자들 특별 분양 받아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갖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임혜수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2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이렇게 낙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 초선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그 특정인을 꼬집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여권에서 누구를 낙마시킬지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권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네. 예. 기본적으로 저는요. 국민적인 기본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밀수 의혹을 받는 관세법을 위반해서 밀수 의혹을 받는 장관이 임명돼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과 세금으로 가족여행을 하고 제자 논문에 18번이나 등재를 하고 표절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장관이 돼야 되는 것이냐. 국민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돼 있다. 처신이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국민적 민심의 반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장 여기와 관련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 가장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송 대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리된 공식 발언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안 하실 거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요. 네. 초선들도 오늘 단체로 저런 입장을 밝혔지만은 재선들도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재선들 같은 경우는 또 초선과 달리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청와대 메시지 곧이곧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행간을 읽는 능력들은 재선들이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융통성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대표가 잘라서 딱 결정을 해버리면요. 네. 이거 자체가 대통령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대해서 흔히 하는 운신의 폭을 굉장히 서로 좁혀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송영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당론을 모아서 의견을 모으지는 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금요일 날 청와대와 그 민주당 새 지도부의 간담회 이후에도 특별히 아니죠. 그때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그 전까지를 하시겠죠. 거고요. 그 전에 언론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어떤 기준을 딱 정한다거나 이거는 사실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만들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청문회 전국을 놓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여당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당 내에서 해법 모색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이전에는 별로 여당에서 크게 입장이 안 나올까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 모두 다 지금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초선 의원들 얘기를 듣고 한 명이나 2명 바꿔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나오는 순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다 라고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당대표 원내대표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요.
물밑에서 조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와대 분위기도 상당히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더민초에서 오늘 한 명은 좀 바꾸시죠 라고 했더니 그것을 들은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의 반응은 불쾌하지가 않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불쾌하지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엄중하게 듣는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거다. 이런 식의 좀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청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14일 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간담회 자리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듯이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아직 그날이 안 왔기 때문에 어떤 예상 수준이겠습니다만은 그날 청와대를 갔을 때 송영길 대표는 어떤 좀 생각을 하고 가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민심을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초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최소한 한 명은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거고요. 분명히 송영길 대표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당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취임 일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 금요일 그 자리에서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좀 그런 대화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총리 인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들고요. 제가 만약에 이 시나리오를 짠다면은 이 장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낙마가 된다면은 그 상황을 가지고 총리 인준을 본회의에 올려서 야당에게 자유투표 정도, 당론 찬성이 아니고 자유투표 정도라도 요구한다면은 야당이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전국의 흐름 자체가 야당에게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전국의 흐름을 보면서 좀 초선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명 선택하라는 건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자들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방안. 그렇다면 대통령께도 부담이 안 되고 여당에도 부담이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통령께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딱 한 번 지명 처리한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최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처리했는데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상당히 부담되는 그러한 결정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지금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고 여당 지지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다면 대통령의 권위가 상당히 손상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물밑에서 조율을 통해서 자진 사퇴하는 쪽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은 후보자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 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밀수한 장관, 그리고 세금 갖고 가족 여행한 장관 후보자 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국민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장관 3명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여야는 오늘도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또 생각이 다르죠. 한번 야당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명의 장관 후보자는 명확하게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부적격 사유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지금 좀 청와대하고 어떤 소통, 이런 동선 정리를 좀 해야 된다면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 인준 문제랑 장관 이른바 3인방 낙마 문제를 연계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어떤 좀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야당은 최대한 이렇게 낙마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김부겸 총리 동의안까지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겸 총리에 대한 야권 내부에서도 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자유투표만 가더라도 실제로 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명 정도라도 낙마하면은 야당은 또 그걸 가지고 충분히 성과를 얻었다라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뭐 2명 정도 낙마시킨다면 야당 입장에서 더 좋겠지만은 그 정도도 저는 이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상황이 이 마지막 장관 총리 임명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지나가는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양당이 다 대권 레이스라든가 당대표 경선 레이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난한 적전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장관 후보자들 문제하고 좀 다르게 총리 인준 문제는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청문장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결격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저번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럼 적격하고 지금은 적격하지 않다? 이것은 이중잣대라고 보여지고요. 네. 국무총리를 임명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명분과 실리가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부적격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과 실리적으로 봐도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면요. 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힘으로.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장관 후보자 2명만큼은 정말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가 않다. 자격이 없다. 네. 도덕성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야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 3인방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국민회의의 전략 미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내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좀 그 안에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내일 저는 뭐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청와대 이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까지 지켜보면서 적절한 수준의 힘겨루기 하는 뭐 그 정도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총리 후보자와 장관 3명과 분리해서 대응하는 안을 여당에 제안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럼 그 송영길 대표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만찬 자리도 비슷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할까요? 내부적인 단속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요, 언론에서는 여권이 분열하고 있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네, 이것은 레임덕의 정말 정확한 징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만나서 당 지도부의 입장도 얘기해주고 청와대 입장도 조율해주고 이렇게 다독이는 게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이걸 잘못 처리하면 송영길 대표 체제가 처음 출발부터 삐걱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관심을 이끄는 그런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금요일 오전 11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예상 질문인데 만약에 그때 당청 간의 어떤 소통에서 별 소득이 없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청 간에 특별한 소득이 결론이 없다. 네. 없다라면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죠.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대로 임명을 하신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송영길 대표 리더십에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송영길 대표도 자기 주장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측하기에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청 관계에서 당의 우선권을 주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뭐 갈 거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저희도 뭐 오랫동안 이렇게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봐왔는데요. 뭐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몸으로 느끼는 이 촉이라는 것은 야권이 하는 공격조차도 적절한 수준이구나라고 느껴지면서 합의 가능하구나라는 것 점들이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다 상처를 입지 않는 수준으로서 적절히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봐봅니다. 네네. 네, 동감해요. 만약에 서로 당의 얘기와 다르고 청와대 얘기가 서로 다르면요, 이건 파국이에요. 지금 여권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당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철이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해요.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고 당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서로 상처 입는 수준에서 봉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문 정국은 또 내일 국회 상황, 또 그 다음 날 상황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번엔 각 당 내부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선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당권 레이스가 또 한창인데,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실상의 대선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유진아, 오늘 민주평화광장 출범인데 발기인만 15,000명 정도잖아요. 일단 소감이랄까 축하 말씀 드릴까요? 저도 이제 이 일종의 정치 조직에 초청받은 입장이라 뭐 제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어서요. 뭐 잘 되길 바라고.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고 또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필승! 필승! 기사님 공개 토론에 응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미안한데 좀 비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걸 방해하시면 안 돼요. 인사가 없으시죠? 네, 닷 올린 이재명 캠프 관련된 영상 보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보면 지금 전국 지지 모임이라는 성격이거든요. 대선 앞두고 이런 모임의 성격이 갖는 상징성 어떤 겁니까? 이제 이름을 해석하기를 민주당의 민주, 평화는 이제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경기도가 남북 접경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 광장은 이해찬 대표가 가지고 있던 이 연구단체 모임 이름이 광장입니다. 이 세 개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 비주류, 소수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의원들이 한 30여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5,000명의 발기인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는 뭐 소수파 비주류가 아니고 당의 의미 있는 주요 세력으로서 대권 플랜을 가동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러한 전국 조직이 있어야 대선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가면은 자기 지지세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 헤드쿼터의 역할을 할 것이고 과연 이재명은 누구와 함께 대선을 갈 것이냐, 대선 후보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임인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모일 겁니다. 지금이야 뭐 15,000명이지만 곧 15만 명, 뭐 150만 명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여권에서는 저러한 모임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모두 저러한 전국적인 조직을 최소한 이재명 지사가 한 15,000명보다는 더 많이 할 겁니다. 세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의 움직임이 상당히 재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부대변님께서 자꾸 정확히 해달라고 전 부대변님께서 연구재단 광장 이름 얘기하실 때 이제 이해찬 지도부 시절에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해찬계 인사들도 다소 포진한 점도 눈길을 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공동대표죠. 조정식 의원 발언이 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 제가 정책위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민주평화광장을 출범하는 데 있어서 당시 같이 당직을 맡아서 일하고 인연이 계셨던 정치인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새롭게 초선 의원님들이 또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 계시죠.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번 민주평화광장의 출범에 관여하고 계시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평화광장을 같이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해찬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지금 앞서 뭐 저희 화면에서도 누구누구 참석자들 이름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곽상은 변호사가 참여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런 인물들로 좀 밀어봤을 때 당내 좀 지지를 확장하려는 어떤 의지 뭐 그런 걸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친문은 아니지만 친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또 공동대표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과 통일 분야를 총괄하신 분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친노의 적통성은 잊고 있다. 친문은 아닐지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정통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좀 인물이 있으세요? 근데 뭐 어떤, 황석영 네. 작가님도 지금 참여하셨고 그리고 통일외교 분야 문학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모이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저 이재명 지지 모임의 핵심은요. 이해찬 전 대표 계보예요. 저분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대권 후보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많은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을 저 캠프에 모집을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처음 새싸움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해찬 대표는 선거를 상당히 많이 치러본 분입니다. 저분의 상징성도 크고요. 저 이해찬 대표께서 이재명 지사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예를 들면 한 50%를 먹고 들어간다. 아주 큰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네, 오늘 이 관련 뉴스 보시면서 아직 이재명 지사가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을 안 했구나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뭐 지금 보면 박용진 의원 선언했고 양승조 지사 선언을 했는데 언제쯤 좀 공식적으로 밝힐까요? 6월 21일, 2일이 예비 경선입니다. 경선 주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흔히 우리 이제 컷오프라고 표현하죠. 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경선 등록하는 날 정도에 저는 대권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 한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이분이 이제 경기도 도지사라는 집행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늦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지지율 1위라는 후보에 좀 여유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변인께서 설명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봐요. 최소한 정세균 전 총리,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제일 1등 후보의 여유죠. 저분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늦게 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왜 안 하냐 그 질문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답변이? 네. 네, 알겠습니다. 1등 후보들의 여유입니다. 네, 앞서 그 경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또 지지 세력 어떤 출범식이 나오니까 경선 연기론 또 불거지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꾸 논쟁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이런 뭐 생활개혁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합니다. 왕조 시대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왕조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무리라 했는데 하물며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의 뜻이 존중되지 않는 정치는 잠시는 몰라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선긋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주자들은 당 지도부가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좀 확연하게 다른 입장인데 이 경선 연기론이 어떻게 좀 유불리가 있습니까? 경선 이제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1위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원래 규칙대로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생각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원칙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면은 뭐 굉장히 격하게 발언하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1등 주자의 여유에서 묻어나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용하게 분란 없이 가자 이게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1등 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선 연기론이 어떤 중요한 의제로서 올라온다면은 이것 자체가 당에 아주 큰 분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당 지도부라든가
이쪽에서 경선 연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은 1등 주자에 대한 설득과 그다음에 물밑에서의 협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어떤 저는 답도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총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는 주자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는 건 9월에 그대로 진행하자는 거라고 바꿔 그렇죠. 말할 네네네. 수가 있는데 관련한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토대로 또 수장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좀 유불리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요. 경선을 연기를 한다면은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게는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성남 시장도 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지사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네거티브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빨리 경선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9월 예정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39%고요. 연기해야 된다가 16.9%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그래 원래 원칙대로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왜 변경하느냐 그것은 좀 이상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네. 그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 중에는 이 경선 연기론이라든지 경선을 원래대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 여기에서도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침 오늘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대선 출마 선언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아직 뭐 대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양 지사의 합류 이번 대선 레이스에 어떤 좀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흔히 하는 말 이제 충청 대망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충북 지사도 참석을 하셨고 대전시장도 참석을 하셨고 세종시장도 참석을 하셨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지도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적으로 좀 하나의 빈 공간을 좀 메꾼다는 그런 역할도 있을 것 같고요. 양승조 지사는 국회의원을 제가 알기로는 4선 정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건복지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내세우는 게 내가 행복한 나라라고 해서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아마 출마를 선언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쪽에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괴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시 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의 최근 행보는 좀 어떻습니까? 좀 이재명 지사와 좀 차별화가 되고 있나요? 차별화라기보다는 이제 견제와 공격을 하고 있죠. 이재명 지사도 지지 않고 아니 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료들이 좀 신속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는데 관료들이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예. 관료에는요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들어간다고 봐요. 대통령의 뜻을 국무총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좋다. 나도 책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신도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한 서로 상호 간의 견제 또한 상호 간의 정책적인 공격을 통해서 차별화를 꾀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누가 다음번에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는지 누가 대통령 후보로서 적당한지 그런 깜인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저런 것들은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도 지금 당 내에서 물론 좀 야당과 결은 다릅니다만 신구 세력 간의 어떤 좀 신경전이 있는데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 오선의 주호영 의원 사이에 어떤 신경전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뒤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다 오세훈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오세훈 시장을 처음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선구안도 저희가 나쁘지 않다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캠프 안에서 잘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나이대를 따지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저보다 선거에 있어서 실적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당내 수많은 아직까지 저 같은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실언에 가까운 얘기 아니었나. 네,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또 홍준표 의원하고 김웅 의원의 어떤 설전이 또 오갔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주호영 의원의 어떤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런 좀 야당 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내부 사정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서 봤을 때, 예, 흔히 이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과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것은 아니거든요. 야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인기인을 뽑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셀럽을 뽑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야당 대표라는 자리는 야당 대권 주자의 옆에서는 런닝메이트입니다. 뭐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야당이 집권한다면은 정권의 넘버 2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가 비전과 집권 전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말과 이런 그 말싸움으로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자리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저는 뭐 이제 조영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같은 중진들이 이런 이 초선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의 저런 이 말을 공격에 대해서 그냥 덕담하듯이 그냥 지나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창피하고 한심스럽고 꼴불견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소장님이 직설하신다면 좀 긴장은 됩니다. 네. 아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떠한 쇄신을 할 것이냐, 어떠한 비전을 갖고 대선 후보들을 관리하고 대선에 임할 것이냐,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산 경쟁을 하고 있어요. 803 몇 번 올랐느니, 수락산 몇 번 올랐느니, 에베레스트 산이니 이게 뭡니까? 정말 창피하고 수준 이하의 논쟁을 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 자리가 말장난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말꼬리 잡아서 공격하고 상처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저렇게 초선 의원, 원외 인사, 젊은 원외 인사들이 당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격려해 줘야죠. 저런 모습들이야말로 국민의힘이 건강하다라는 그러한 반증이다. 환영한다. 그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줘야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또한 이준석 전 최고도 그렇게 선배에 대한 예우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하지 말고 쇄신과 정책 경쟁을 해라. 그래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어렵게 눈을 돌렸거든요. 네.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저런 모습은 국민을 외면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정책 경쟁, 또 혁신 경쟁 해야 그럼요.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관련해서 당대표 지지도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또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각각 1, 2위를 기록한 결과인데 지금 보면 15.9%, 13.1%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또 조사한 결과도 있거든요. 이 대목은 또 나경원 의원이 27.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이번에 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시장 선거 전에 경선에 뛰어들면서 거의 매일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언론의 인지도가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는 방송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틀면 방송 나오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조영 원내대표가 조금 좀 뒤처져 있는 것은 원내대표를 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목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와 자기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저건 결국에는 인지도 싸움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승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글쎄요, 그 중진들과 소장파가 이렇게 날선 공방을 했는데 뜬금없는 1승은 나경원 전 의원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죠. 밝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나경원 의원은 뭐 그런 뭐 흔히 하는 유치한 논쟁에 휘말리지도 않았고요. 인지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높다는 측면과 그 다음에 또 경쟁력이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강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영남에서도 먹힌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한다면은
가장 그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경선 날짜가 6월 11일인가요? 네, 정해졌는데 그때까지 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변수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언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라는 것과 예비 경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지만 10분 넘게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해서 당에서는 지금 한 6명 정도로 예비 경선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예비 경선 때도 본선거 투표 때처럼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으로 해서 예비 경선해서 컷오프할 생각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지금 상위권에 배치돼 있는 이준석, 김웅 이 초선과 원외 인사, 젊은 원외 인사들이 누구 한 명이라도 탈락을 하게 된다면 다른 분은 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분이 그렇다면은 상위권에서 나경원, 주호영 또 이 한 분 이런 식으로 경쟁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경선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내가 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돌아가야 돼. 아니, 길을 저기. 먼저 오시는 분이 그쪽에 앉으시고. 이쪽에 앉으면 여당 만들어진다. 이런 데가 있으면 항상 일찍 올 것 같아요.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싸우자는 처음이니까. 원래 여당이 아닙니다. 원래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을 먼저 존중해. 최근에는 야당이 말씀만 먼저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대리하는 데 있어서 야당한테 웃을 거리서 주시면 감사해요. 많은 여러 가지 현안이나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일방적인 것들이 보편화돼서 일상화되어 버렸다. 우리 통 크게 우리 윤호중 국민의힘에서 잘 좀 이렇게 야당에 대한 배려와 또 여러 가지 관심을 좀 많이 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다른 장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연기하지 마시고 정말 큰 크게 승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잘 될 것 같으네요. 야당 김 대표님께서 통분 정치를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서 웃음소리 계속 들리던데 좀 아니 우리 저 대변인들 대변인 네, 두 대표님께서 앞서 공개 회의 때 말씀드린 부분에서 더 이상 진척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후에 또 뵙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쪽에 앉으면 여당 만들어진다. 이런 데가 있으면 항상 일찍 올 것 같아요.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이쪽에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쪽에 앉으면 여당 만들어진다. 이런 데가 있으면 항상 일찍 올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접종 현장에 투입될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모의 수송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수송 훈련은 온도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하 25도에서 15도 사이 냉동고에 보관하던 백신을 해동하기 위해 냉장 창고로 옮기는 작업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트럭에 실려 군 특전사와 경찰의 호위 속에 지역 거점 창고로 이송됩니다. 여기서 다시 예방접종센터로 배송을 위해 1톤 트럭에 옮겨 싣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창고를 거쳐 적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모더나 백신을 안정적으로 접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백신 수송 지원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같은 mRNA 방식으로 애초 2분기부터 4천만 회분 도입이 예정됐지만 본격 국내 도입은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3만 5천 회분이 들어오기로 해 접종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보유량이 19만 회분밖에 안 돼 하루 접종량이 2천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할 백신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물량으로 같은 양이 상반기 내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양이지만 자체 도입 물량 723만 회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2차 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이 다음 달까지 차례로 들어오면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자체가 중단됐지만 정부의 연령 제한 조치 전에 이미 1차 접종을 받았다면 30세 미만이라도 2차 접종 대상이 됩니다. 15년이 넘은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제조사가 리콜에 들어갔고 소비자 안전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한밤중 서울 시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해보니 다용도실에 놓인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달 전주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최근 넉 달 동안 김치 냉장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50여 건 발생했습니다. 모두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15년 넘은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 뚜껑형 모델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 냉장고 화재는 모두 296건인데 이 가운데 80.7%인 239건이 위니아 딤체에서 제조한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해당 제조사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리콜 대상 278만 대 가운데 45%인 126만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제품 노후에 따른 내부 부품 합선으로 최근 들어 화재가 계속 발생하자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상시 켜두시는 거잖아요. 이런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부품이라든지 전기 배선의 그 절연 기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이게 돼서 누전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내용물을 다른 곳에 옮기고 즉각 작동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고령자나 농어민 등 정보 확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리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경찰이 노래주점 업주에게 살해된 뒤 유기된 4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실종됐던 피해자 A씨의 시신을 발견해 국과수의 신원 확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심각히 훼손된 상태로 국과수의 신원 확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의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 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힌 뒤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 무렵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은 10만 원이 부과되고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에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시행 한 달 동안은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총격에 희생된 사건의 총격범에게 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한인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총격범 애런 롱을 기소했습니다. 22살의 백인 남성 롱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총기 소지, 국내 테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롱은 지난해 3월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한 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을 숨지게 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4명이 숨졌는데 피해자가 모두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이 애틀랜타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사건은 해당 지역에서 별도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니 윌리스 폴턴 카운티 검사장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along with my staff, have made a determination that this office will seek the death penalty. 다만 재판에서 바로 증오범죄 부분이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아주의 관련법은 독립적으로 증오범죄만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뒤에 추가적으로 증오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 전역에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아시아계가 힘을 합쳐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It can be happen, you and you, anybody. And all the media people telling me his sickness, but I don't think it's not sickness. We need to stop here anti-Asian hate crime. 또 이를 계기로 연방 상원이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을 처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12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었다며 이 가운데 13명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샤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경찰 충돌로 시작된 양측의 대립은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 정면 충돌로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충돌을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를 90% 요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11일 트위터에 올린 로켓포 요격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 일대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쏜 로켓을 잇따라 요격하는 장면입니다. 밤하늘에 빗발치는 로켓포들이 오른편에서 날아온 요격 미사일과 부딪히면서 폭죽이 터지는 듯한 광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상공으로 날아온 로켓포의 90%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충돌 이후 하마스는 약 500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사 등이 개발한 단거리 로켓포 방어체계로 2011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주야간 전천으로 가동되는 이 시스템은 레이더와 미사일, 분당 1200개의 목표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언돔은 날아오는 로켓포가 실제 위협이 되는지 분석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 기반 시설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만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의 가격은 한 발에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이며 사거리는 4km에서 70km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이언돔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개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전동 스쿠터의 배터리가 잇따라 폭발하는 가운데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중국 청두의 한 아파트. 젊은 남성이 전동 스쿠터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쿠터의 배터리가 폭발한 겁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외할머니 품에 안긴 생후 5개월 된 아기도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포함해 함께 탄 5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기와 다른 주민들은 회복되고 있지만 외할머니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거의 똑같은 사고가 지난해 8월 광시성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싣고 탄 소형 전동 스쿠터의 배터리에서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배터리가 아니라 폭발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1点半的时候，就电梯里面显示是白烟，但是我们就短短的几分钟时间，这整层线路全部烧完了。 지난달 24일 광둥에서는 아파트 계단 아래 세워둔 전동 스쿠터의 배터리도 폭발했습니다. 계단을 타고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 아파트 단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이렇게 전동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데 단지 10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경고문도 보입니다. 소방 요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동 스쿠터를 세워뒀는지 확인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스쿠터를 파는 회사들은 제대로 된 배터리 안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보급된 전동식 스쿠터와 오토바이는 무려 3억대로 추정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가 해킹 공격을 받아 엿새째 멈춰서자 휘발유 주유소마다 긴 줄이 생겼고 재고가 바닥나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름을 채우려는 차들이 주유소에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뿐 아니라 플라스틱 통에도 휘발유를 담아갑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이 지난 7일 해킹 공격으로 멈추며 동부 지역 송유관 가동이 차질을 빚자 미리 연료를 채워두려는 차들이 주유소로 몰려든 겁니다. 이미 1,000곳 넘는 주유소에서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Well, they tried a few places and the gas stations were out of gas or they had to wait for an hour to get gas. So just the not knowing what to expect in the future. 이 같은 품귀 현상에 휘발유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현지 시간 11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985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1월 갤런당 2.99달러를 기록한 뒤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협회는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콜로니얼이 애틀랜타에서 뉴욕에 이르는 미국 동부 해안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니얼은 송유관 일부를 제한적으로 다시 열어 수동 운영 중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재가동은 주말에나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사재기 자제를 요청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have no tolerance for price gouging. Let me emphasize that much as there was no cause for, say, hoarding toilet paper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re should be no cause for hoarding gasoline.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지난 9일 미국 콜로라도의 생일 파티에서 총기를 난사해 6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남성은 초대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28살 테오도로 마시아스가 여자친구 가족과의 이전 모임에서 참석자들과 불화를 겪었으며 이번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와 관계자 등 대회 참가자 전용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장이 이런 요청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바라키현의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전용 병상 확보를 요청받았지만 지역 주민보다 선수를 우선할 수는 없다며 거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일찍 찾아온 초여름 날씨에 반소매 옷차림하신 분들 많았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 올봄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납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강원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자외선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 덥겠고 동해안은 예년 수준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0도, 포항 22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또다시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하겠고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